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LG데이의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AWS 코리아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프랙티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배영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관해서 무엇을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지, 왜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필요한지 살펴본과 동시에 그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수반되는지 살펴보고, 대표적인 국내외 사례인 넷플릭스와 A 리테일사의 사례, 그리고 제조 분야의 B사 사례를 통해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모더나이제이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객의 욕구와 비즈니스의 발전 속도는 더욱더 눈부시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확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민첩성과 유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비즈니스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을 뜻하고, 기술의 발전은 기술을 다루고 운영하는 역량의 발전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량은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비즈니스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IT의 최적화를 통해 변동성이 큰 트래픽에 대해서도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급변하는 비즈니스가 민첩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구현되어 배포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안정성, 확장성, 운영 효율성이 요구되며 그러한 확장성의 비용에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최적화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모더나이제이션, 그중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더나이제이션은 어떤 변화를 수반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으로 대변되는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아키텍처적인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변화도 요구됩니다.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기존의 일체형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대변되는 서비스의 분리와 자유로운 추가 방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아키텍처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존적이었던 수동적이거나 반복적인 일하는 방식, 개발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잘 이해하지 않았던 조직적인 형태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개발, 운영, 모든 것을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고 플랫폼을 지향하며 개발과 운영이 하나로 유기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 제약 없이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 인프라를 필요로 하며 잘 알려진 핵심 기술을 망라한 기술 플랫폼과 관리 서비스가 자리를 찾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생각을 할 때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모놀리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모놀리틱 아키텍처의 특징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든 내부 모듈들이 강하게 결합도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므로 릴리즈 파이프라인에서도 다변화하거나 각 모듈들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나눠질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 시스템의 확장을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스케일이 매우 더디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작은 국지적인 변화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AWS의 CTO이신 워너 보겔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모든 시스템은 항상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작은 국지적인 모듈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시스템의 전체의 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전체 시스템을 개별 목적에 충실한 도메인 단위로 작게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자신만의 작은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변경 배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놀리틱 시스템의 업데이트에서는 작은 시간일지라도 다운타임이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비즈니스의 다운타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MSA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예외 없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한 비즈니스 장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독립적인 기술 베이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개발을 할 때도 최적의 언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마이크로 서비스는 얼랭인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AIML에 최적화된 마이크로 서비스는 파이썬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빠르게 진보하고 항상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 선택해야 하는 이 시대에서 기술 부채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은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적화하며 가용성, 저지연, 복원력, 확장성, 그리고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단순히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적의 아키텍처적인 결정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모놀리틱 시스템을 모더나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스트랭글러 패턴을 활용하여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형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리팩터링 하는 것입니다. 모더나이제이션에서 기술의 변화로 아키텍처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작게 나누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는 정해진 시작과 끝이 있는 정적인 업무 방식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높아져만 가는 복잡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정해져 있는 긴 사이클의 배포가 아닌 실시간으로 항상 작은 작업 단위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모듈이나 서비스 사이에 경합이 발생하거나 결합이 필요 없도록 독립성을 높이고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적화를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 단위를 축소, 최적화하도록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시스템의 복잡성과 생산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모놀리틱 아키텍처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복잡성이 증가하더라도 MSA는 생산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모놀리틱은 피봇 포인트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즈니스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과정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협소할 수 있는 대상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모더나이즈 되어야 하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때 비로소 잠재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상태에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골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이상의 에너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의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드러난 것 이상의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스럽고 한편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느껴지는 그 과정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한 단계 높은 역량으로 시장이 주는 과실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도 예외가 아니며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혁신을 하는 사람 또는 조직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거나 맞서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캐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캐즘의 대표적인 원인은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인식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조직이 낙후해 있다거나 새로운 조직이 더 선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변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적절히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선진적으로 평가되는 조직조차도 단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변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를 찾아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캐즘을 넘어 조직적인 역량으로 축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바텀업으로 스타트 스몰 하면서 작고 가볍게 시작하게 되면 빠른 시작점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역량이 축적되고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조직 내에서 빠르게 수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강력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캐즘을 넘어 매우 효과적으로 메저리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국내외 주요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리테일 A 사례, 그리고 제조사 B사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 혁신이라는 거창하고 무거운 단어가 아니더라도 클라우드와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대표되는 지금 IT 기술의 변화의 가장 큰 물결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이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게 됐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명한 넷플릭스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본격적으로 K-드라마의 위상을 떨친 넷플릭스사의 오징어 게임을 보시지 않았거나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만 약 3억 명이 시청을 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만들고 스트리밍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2020년 현재 매출액이 약 2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27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년도인 2019년도와는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매출 기준 201억 달러였으며 순이익은 18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1년 사이에 매출은 50억 달러, 순이익은 10억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 오프라인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된 회사이며 당시에는 블록버스터라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회사의 도전장을 야심차게 냈으나 시장 점유율이 10배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지금과 같이 성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블록버스터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넷플릭스도 처음부터 그렇게 급성장하며 블록버스터의 경쟁 상대로 활약하지는 못했습니다. 1998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2008년 3월과 8월 심각한 시스템 장애를 겪게 됐는데요. 처음 문제가 발생한 3월에는 주간 정기점검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52개의 DVD 배송센터가 다운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 발생한 두 번째 장애는 약 3일간 지속됐으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전산장애로 기록됐고 당시 840만 가입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이로 인해 하루에 약 1.8에서 3.6 밀리언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넷플릭스 서비스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하나의 오라클 DB를 사용하는 거대한 모놀리틱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오라클 DB에 연결된 디스크 중 단 하나에서 장애가 발생이 됐고 그 결과 모든 서비스가 정지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넷플릭스는 커다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거대한 하나의 DB와 모놀리틱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MSA라는 작은 도메인 서비스 단위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여 API로 구성된 계층, 마이크로 서비스가 트래픽을 라우팅하고 헬스 체크하는 레이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모여있는 레이어, 그리고 로깅을 담당하는 영역, 분리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모든 인프라를 AWS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IaaS 영역으로 전환하는 모더나이제이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5년 7월까지 총 7년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AWS EC2를 사용하여 시작으로 모든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7년이라는 시간은 단 1단계가 완료된 시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아키텍처들이 최적화되는 과정을 상시로 이어가고 있으며 처음 시작할 때 7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7년의 시간을 누구도 예측한 것은 아니며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7년의 시간이 걸려서 1단계가 완료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정을 거쳐 넷플릭스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가볍게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21년 현재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더나이제이션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크게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이 영상을 시청하는 클라이언트이며 두 번째는 백엔드 서비스, 세 번째는 전 세계에 걸쳐 스트리밍을 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CDN 영역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데스크탑에서 사용되는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용 넷플릭스 앱이 별도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API의 집합인 SDK를 사용하여 개발되었고 느린 네트워크나 부하가 걸리는 서버로 요청을 보내거나 받을 때 스트리밍이 끊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엔드 영역은 주요 서비스들과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가 위치합니다. 모든 AWS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며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외한 모든 요청을 처리합니다. 컴퓨팅 자원은 모두 EC2 위에서 동작하고 있으며 스토리지로는 S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산 데이터베이스로는 다이나모DB와 카산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추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EMR, 하둡, 스파크, 그리고 카프카와 같은 넷플릭스에서 자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영역인 CDN이 있습니다. 아마존 S3에서 인코딩된 컨텐츠를 저장하고 스트리밍하며 마이크로 서비스에 의해 컨텐츠가 프로비전되고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더나이제이션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공표하는 메시지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클라우드 이점이 명확함에도 꼬박 7년이 걸려서야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클라우드로 이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데이터 센터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AWS로 가져다 놓는 것이지만 기존의 모든 한계점을 그대로 옮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기존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식을 채택하여 사실상 모든 기술을 재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모더나이제이션 측면에서 아키텍처적으로 거대한 앱을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편하고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반정규화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여러 구축해야 했으며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글로벌 TV 네트워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모더나이제이션 측면을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장애 상황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거대한 앱을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편하고 NoSQL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여 반정규화하였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모더나이제이션의 한 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혁신을 위해 조직체계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컴퓨터 과학자, 개발자, 엔지니어로서보다는 코네이의 법칙으로 유명한 멜빈 코네이는 시스템의 디자인은 조직의 의사소통 체계를 담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직의 특성은 다양한 형태로 증명이 되고 비즈니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컴파일러를 만들기 위해 4개의 팀이 조직이 된다면 4단계로 빌드되는 컴파일러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데브옵스 운영 조직을 만들면서 보고 체계를 IT 운영 담당자가 아닌 프로덕트 오너 그룹에 보고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안정적인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프로덕트를 관장하는 조직과 온라인되도록 하여 비즈니스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 변화하는 조직체계를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키텍처, 플랫폼 퍼시스턴스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 옵스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 그리고 멤버십 빌링과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등의 각각의 기술적 특징과 영역별로 오너십을 조직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중앙 집권적 거버넌스에 탈피하여 분산된 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관리 역시도 탈중앙 집권화 시켰으며 각각의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개별 컴포넌트화하여 신규 서비스나 변화가 필요할 때 레고를 조립하듯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완전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IAC, 그러니까 Infrastructure as Code 개념을 도입하여 휴먼 에러나 장애를 최소화하고 코드를 관리하듯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기적인 일시적 프로젝트 개념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프로덕트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던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차세대 프로젝트와 같은 특정 이벤트에 의한 것이 아닌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조직적, 그리고 문화적인 혁신은 곧바로 비즈니스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2월 넷플릭스는 2008년부터 진행해온 약 7년간의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완료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되는 컨텐츠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서 2015년까지 약 1000배가 넘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아키텍처로는 쉽게 대응하기 힘든 수치였고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뒷받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가입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1360만 명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한 기업의 시장 가치에 가장 민감하다는 주식 가치의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모더나이제이션의 혁신이 완료되고 보고된 2016년 중심으로 주식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레거시 시스템의 장애를 기회로 만들고 혁신으로 이끌면서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의 사례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불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사례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진행된 A 리테일사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국내 리테일사로 유명한 A사의 사례로 여기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요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A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7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벤트 상황에서는 동시 접속자가 최대 1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회사이며 조만간 1000만의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사의 경우도 10년 넘게 시스템을 온프렘 기반으로 모놀리틱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진 시스템으로 비즈니스를 견인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고객과 다양한 요구사항의 적용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예상되는 가입자와 동시 접속자의 급증에 대한 확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인프라 비용의 최적화와 보안 요건을 위한 체계 역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범위에 들어있음은 물론입니다. 이 중 오늘의 핵심적인 MSA로 대표되는 모더나이제이션을 단행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IT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페이즈 1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비즈니스의 확장,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와 안정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함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따른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확장을 중요한 결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안정화와 비즈니스 민첩성을 대고객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통해 개선,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과 목적의 중심에는 비즈니스 확장이 용이한 클라우드 기반의 모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통한 플랫폼 구축이 자리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확보, 고객의 수가 3천만까지 늘어나도 이상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현대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야 하는 기술적인 역량과 표준도 내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의 현대화도 빠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기존의 기능별 목적에 부합한 DB보다는 RDBMS에만 활용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목적에 맞는 DB를 사용하여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에 최적화된 DB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즈니스 확장에 따라 항상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장애와 장애의 확산을 방지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의 타임라인과 스케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되어 있었고 총 7개월의 과정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주요 태스크와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랜딩존 구축과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던 아키텍처를 활용한 개발에 필요한 모든 백로그를 식별하고 정리하는 과정, 실제 모던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서 동작하는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될 재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식별하고 설계,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설계 구축 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실제 프로덕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서비스화하는 MVP, 즉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로서 실제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오픈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신규 DB로 설계함과 동시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전체 시스템이 마이그레이션 되는 시나리오를 위한 개발과 운영, 그리고 컷오버 전략의 수립,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 운영 인력들의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역량 내재화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정 중 하나로 전체를 아우르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도 애자일 웨이를 내재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간략히 서술한 모든 필러들은 스크럼 또는 칸반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인력들과 과거 워터풀 방식으로 벗어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스프린트 기반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한 팀으로서 일하며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체득하는 기회로 만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9월 말 10월 초 목표였던 페이즈 1의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MVP 대상 서비스로 계획되었던 페이먼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런치되었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동작하고 있으며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이상 없이 서비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페이먼트 마이크로 서비스에 관련된 아키텍처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AWS의 파게이트 서버리스 환경을 이용한 컨테이너화된 인프라스트럭처가 핵심적으로 사용됐으며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페이먼트의 다양한 스테이트 머신을 실시간 트래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AWS 스텝 펑션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아키텍처로 사용하는 목적에는 서로 다른 서비스의 장애가 전체 장애로 이어지지 않거나 비즈니스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와의 연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API를 두 단계로 나누어 해당 목적을 달성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동시에 레거시 내부 서비스와의 연동을 심리스하게 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스위치할 수 있어야 하므로 ACL, 그러니까 안티 커럽션 레이어를 구현하여 스트랭글러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MVP를 위해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만 스트랭글러로 떼어냈으므로 AWS 퍼블릭 클라우드와 기존의 온프렘과의 레이턴시 없는 네트워크 구조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증하는 사용자를 커버할 수 있는 리테일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안정성 확보와 비즈니스 확장성 개선이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대표하는 키워드로는 중요성의 순서대로 운영 안정성 확보, 비즈니스 확장성, 그리고 비용 최적화가 선정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페이즈 1, 2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페이즈 1이 올해 7개월에 걸쳐 완료가 되었고 2차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더나이즈를 위해 제일 먼저 진행되는 과정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도메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너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DDD 방법론의 적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른쪽 상단에서 보여지시는 그림과 같이 이벤트 스토밍 워크샵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됐고 이 과정에서 식별된 총 18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더나이즈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습니다. 페이즈 1이 완료된 지금 현재의 추진 결과를 정리해 보자면 MVP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존 온프렘에 구축되어 있는 레거시 환경과 비교하여 주요 트래픽이 발생하던 지연을 포함한 에러율이 약 95% 정도 제거되었다는 효과를 보였으며 병렬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처리 속도도 약 7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목적했던 인프라스트럭처의 자동화도 적용되어 필요에 따른 변화가 적용되어야 할 때 1분 이내에 서비스에 영향 없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추진 일정에서 간단히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넷플릭스 사례에서와 같이 프로젝트에서 프로덕트로의 전환을 위하여 프로덕션 오너를 중심으로 한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가 도입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존 개발 운영 조직의 기술적인 진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DDD 방법론을 포함한 TDD, Test Driven Design, Behavioral Driven Design과 같이 그리고 AC 레이어를 활용한 스트랭글 패턴의 적용까지 경험하고 프로덕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약 12개월에 걸친 2단계를 계획 중이며 곧 런치가 되면 나머지 17개 도메인이 모두 분리되어 진정한 모던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모든 도메인은 빅뱅 방식이 아닌 단계적 오픈 과정으로 프로덕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사례로 제조사인 B사례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사는 전 세계 탑티어에 위치한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탑티어 회사인 만큼 비즈니스와 기술의 큰 변화가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은 동일한 산업군 내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사의 경우 동일 산업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둔감한 특성을 극복하고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더나이제이션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서 공장 운영의 개선을 통해 제품의 품질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고객의 제품 사용 경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과 프로세스 개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소비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품 프로세스의 설계를 모더나이즈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과 생산의 설계, 공장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서비스 최적화 측면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모더나이제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아키텍처를 변경하고 데이터 활용과 분석, 인프라도 모더나이즈하여 최적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들은 생산되는 제품을 IoT 기반의 서비스와 연계하고자 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B사는 어떻게 생산 플랫폼을 현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사는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부품 관리, 예지 정비, 금형 최적화, 에너지 최적화, 디지털 샵 관리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금형 최적화와 디지털 샵 관리 서비스의 목표를 살펴보면 제가 이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한 설명을 드리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형 최적화 서비스의 경우 스크랩을 줄이고 스트로크 레이트와 스루풋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샵의 관리의 경우 표준화를 유도하고 실린더 생산 라인의 최적화 OEE, 즉 오버올 이퀴먼트 이펙티브니스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효율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사 역시 전체 과정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반에 어세스먼트 과정을 거쳐 스프린트를 반복하면서 MVP로서 하나의 웨이브를 경험하는 모바일 과정,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 웨이브를 구현하는 모빌라이즈 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세스먼트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분석하고 효과성을 예측하는 단계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함과 동시에 효과성 검증을 위한 POC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모빌라이즈와 모더나이즈 과정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아웃컴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애자일하게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가속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복적이지만 경험을 쌓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빠른 배포 과정을 통한 검증 과정을 가져갔습니다. 동시에 혁신에 대한 마인드셋을 항상 유지하고자 교육과 투자를 통해 조직과 문화를 개편해 갔습니다. B사의 경우도 짧은 기간이 아닌 긴 호흡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모더나이제이션 전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의 속성과 그 과정에 대해 살펴봤고, 주요한 3개 회사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로 생각해봐야 할 토픽으로는, 모더나이제이션은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비즈니스의 필수 불가결한 변화이다라는 점, 특히 기술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변화는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애자일하게 일하도록 하는 변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캐즘을 극복하려는 인내와 끈기를 통해 모더나이제이션이 주는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